오늘 강의할 주제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보 사장님을 위한 세금 상식입니다. 강의의 기본 방향은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세목 세 가지,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 세 가지 세목 중에서 사장님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가 직접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혹은 원천세를 내가 직접 신고하겠다. 이 정도의 강의까지가 되지는 않고요. 여러분께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은 보통 세무 대리인을 고용을 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세무 대리인에게 세무 일을 맡기더라도 기본적 내용을 알아야지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무사님께서 신고하신 내용이 뭐 잘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야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이제 변호사이자 이제 세무사인 강성권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서울지방국세청에 입사해서 2024년까지 약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주로 일을 했던 곳은 이제 조사사국이랑 서초세무서, 관악세무서, 기본적으로 조사과랑 그다음에 재산세과, 소득세과, 부가세과 위주로 근무를 했었고요. 2024년도니까 작년이겠네요. 작년 6월 정도에 퇴사를 해서 세무법인 B&H를 거쳐서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조세행정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강의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자 유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 건지, 각 유형별로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건지 이거 먼저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요. 맨 처음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 세 가지 세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은 아마 2시부터 5시까지 총 3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 강의는 한 45분 정도 강의를 하고 15분 정도 휴식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여기 보이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천세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지식의 양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 유형과 어떤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여러분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으면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 세 가지 세목을 주로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시겠다 이런 부분은 보통 잘 안 계시죠?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면은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보통 많이 시작을 하십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매출액이 확 늘어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거죠. 이걸 계속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할 것인가? 말을 들어보니까 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법인세 비중이 법인세 세율이 낮다고 하던데 그러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든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종합소득세 대신에 법인세에 대한 이제 부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세목 위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안에는 항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지급을 하죠. 근데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 영화를 보면은 어떤 물품을 거래할 때는 항상 옆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적혀져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국가에는 해당 금액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지급을 하도록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품 가격 안에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란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 말에서 이 재화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을 뜻하는 겁니다.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우리가 서비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제공하는 어떤 일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 안에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는 보통은 일반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에서 근무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소득을 얻게 되는 거를 저희가 근로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 용어는 이제 급여라고 표현을 많이 했겠죠. 근로소득자로 생활하셨을 때도 종합소득세는 납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도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란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내가 총 벌었던 금액을 매출액이라고 한다면 그 매출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요했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을 다 뺀 개념이 이 순이익입니다. 이걸 세법 용어로는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이다. 매출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고 내가 경비까지 다 빼고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가는 금액, 그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세가 있어요. 원천세는 여러분도 이거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매달 금액을 지급받을 때 그런 용어를 많이 쓰죠. 세전급여인가 세후급여인가 이런 말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세전 예를 들어서 연봉 4천만 원, 예를 들어서 연봉 4,8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400만 원씩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통장 안에 찍혀 있는 금액은 400만 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뭘 빼죠? 보통 4대 보험이라 그래서 국민 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기타 요양보험료 이런 것들 4대 보험료 다 빼고 그다음 또 뭐를 또 빼죠? 근로소득도 일부 원천 징수를 하죠.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여러분이 지급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급여를 지급했던 회사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은 각 그 보험기관에다가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일정 부분 여러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일정 부분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여러분에게 한 달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남아있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미리 뗐던 세금은 어떻게 하냐? 국세청에 납부를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세금이 여기 원천세라는 겁니다. 원천세.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소득이 다 발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추징하는 게 맞는 건데 국가 입장에서 약간 불안하기도 하죠. 미리 세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도입된 개념이 원천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다가 이 의무를 부과시킨 겁니다. 니네들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전부 다 지급하지 말고 일정 부분 떼서 미리 우리 쪽에 납부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세금이 이 원천세거든요. 그래서 매달 금액을 지급할 때 일정 부분 다 떼서 국가에 신고 납부를 하면 1년에 딱 한 번 여러분에게 연말정산을 하죠. 그게 보통 언제였나요? 매년 1월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죠. 연말정산의 개념이 뭐냐면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5년이죠. 그럼 2025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이 총 벌어들이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매달 일정 부분 다 떼서 국가에 신고 납부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사람마다 다 종합소득세 금액이 다 다릅니다.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몇 명 있냐, 내가 신용카드로 사용했던 금액이 얼마냐, 내가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출했던 금액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개념이 다 다르거든요, 세액이. 이거를 매년 1월 달에 다시 계산을 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납부해야 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보니까 100만 원이야. 근데 회사에서 매달 나한테 조금씩 떼서 납부했던 금액 다 합쳐보니까 250만 원이나 뗐네? 그러면 얼마를 더 뗀 거죠? 150만 원을 더 뗀 거죠? 이거를 매년 1월 달에 정확하게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을 해서 아마 2월 달 급여 지급을 할 때 더 많이 뗐던 금액은 그것까지 합쳐서 여러분
급여 지급받을 때 아마 지급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1월 달이 되면 신문 기사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 있죠. 13번째 급여를 지급받는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천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 사람들에게,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정확한 급여를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일정 금액을 떼서 국가에 신고 납부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원천세라고 부른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원천세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다 보면 혼자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사업이 잘 되다 보면 직원들을 고용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사장님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이런 원천세라는 것을 떼서 미리 국가에게 신고 납부해야 된다. 네, 이런 개념 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 정의가 나와 있네요. 사업자가 고용하는 근로자 등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미리 사업자가 대리 납부하는 것이 원천세이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세목의 기본적인 뜻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를 제가 빠뜨렸는데 여기 보이시죠? 사업장별 신고납부, 인별 신고납부, 사업장별 신고납부가 되어 있네요. 이 용어의 뜻을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보통은 이제 자기 지점 딱 한 군데서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장사 수완이 엄청 좋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식당 사업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돼가지고 근처에다가 하나 더 개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2호점이 되겠죠. 너무 잘 되면 3호점까지 개업을 할 수 있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 3개를 운영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장은 3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되냐? 신고 납부해야 되냐? 여러분이 사업장이 3개라면 각 3개가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1호점 명의로 신고 납부하고 2호점 명의로 신고 납부하고 3호점 명의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사업장별 신고 납부죠. 여기 보시면 원천세도 사업장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점에서 내가 근로자를 고용을 했다. 그러면 그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했던 것은 1호점 명의로 신고 납부하는 거고 3호점에서 고용했던 근로자들은 3호점 명의로 원천 징수해서 이것들을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특이하게 소득세는 인별 신고 납부네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입니다. 사람인. 여러분이 가게 3개를 운영하더라도 사장님은 여러분 한 명이죠. 여러분 한 명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세 군데를 다 합쳐가지고 인별, 한 명이 한꺼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누진세라는 설명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진세 기본 개념은 아시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세율이 누진세율 구간입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금액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세율은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도 이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10억 정도 돈 너무 장사를 잘해서 10억 정도 벌었습니다. 이거 누진세 구간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절반 50% 정도로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소득세로. 너무 부담되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죠? 아, 10개로 쪼개야 되겠다. 1호점부터 15초까지 다 쪼개. 그러면 한 호점당 약 1억 정도로 분산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사업장별 신고 납부면 누진세에 걸려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건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세무사님을 고용해서 세무 대리를, 기장을 맡기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님이 하실 때, 아, 우리 세무사님이, 내가 고용했던 세무사님이 부가가치세는 내 가게별로 다 신고 납부하겠구나. 내 소득세는, 아, 나 혼자니까 한꺼번에 하겠구나. 원천 징수는 가게별로 우리 세무사님이 나로 도와주겠구나.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사업자의 주요 세금.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다음 볼까요? 연간 세금 일정입니다.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 이거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무사님한테 도움을 받을 때도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세무사님 고용하시면은 세무사님이 이 날짜에 맞춰서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때가 언제니까 뭐 어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 안내를 받기 전이라도 여러분께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 반년이죠. 이걸 한 기수라고 하거든요. 제1기에서 발생했던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된다. 제가 발음을 신고 및 납부라고 했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주겠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세무사님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까운 저희 세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세무서가 많죠. 그 세무서를 찾아가서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7월 25일까지인데 7월 25일 오후에 오시는 거야.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저희 이제 조사관님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세금이 약 3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날까지 7월 25일 오후에 오시면은 납부해야 될 기간이 언제예요? 그 당일까지죠. 300만 원을 그 당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죠. 변호사님, 제가 그러면 이때까지는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틀에서 3일치 정도의 연체이자가 나옵니다.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별도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세무사님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꼭 이 날짜에까지 기다려서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7월 25일까지니까 7월 10일 정도까지 여유롭게 가셔서 신고하시고 그러면 15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나오는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계산이 되면 자금을 그때 마련해서 납부하시는 것 이것도 도움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1기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정도에 발생했던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한다. 하나 더, 변호사님 7월 25일이 가만히 보니까 공휴일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7월 25일이 일요일이면 7월 24일이 토요일, 7월 23일이 금요일이니까 7월 23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 날짜가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자동으로 연기가 됩니다.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기,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했던 부가가치세는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사업자도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은 일반 과세자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 납부한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여기 1월 25일.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2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소득세죠. 소득세는 아실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정도 신고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소득세도 예를 들어서 세무사님을 고용을 하셨으면 세무사님이 신고 납부를 다 도와드릴 텐데 혹시라도 고용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조사관님들이 신고 납부를 도와줍니다. 소득세도. 그래서 소득세도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도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원천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인으로 혼자 사업을 하시면은 세무사님을 특별히 고용하지 않으시더라도 국가기관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도 도움받아서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직원을 고용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대 보험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 부분은 원천 떼서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신고 납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을 고용할 정도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세무사님 고용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드립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가운데의 날짜가 있어요. 이 가운데 날짜. 이 가운데 날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인일 경우 미리 부가가치세를 한 번 더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먼 미래의 일이죠. 물론 가까운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사업이 커져가지고 여러분이 개인 사업체가 아니고 이제 법인으로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부담까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개인 사업자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월 31일도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이게 나중에 사업이 정말 잘 돼서
법인 전환했을 경우에는 이 날짜에 법인세 신고 납부한다.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변호사님, 제가 그러면 사업이 정말 잘 돼가지고 법인으로 전환을 했으면 저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으니까 5월 달에 소득세는 따로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아니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업체를 법인 전환을 했으면은 그 사업체는 이제 법인의 것입니다. 법인은 이 한자로 쓰면은 법법의 사람인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과 저처럼 모습이 있고 말과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부르고, 기본적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인이죠. 여러분이 법인 전환을 하면 그 사업체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요. 법인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책은 뭐냐? 그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대표이사면 그 법인에 소속된 대표이사라는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법인에서 일을 하면서 받은 것들은 뭐냐?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했을더라도 여러분은 5월 말에 소득세 신고 납부가 있다. 그 법인으로부터 돈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 명의의 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근로소득으로 가져오거나 혹은 배당을 통해서 배당소득으로 가져오지 않고 임의로 돈을 뺀다. 임의로 돈을 사용을 한다. 이러면 문제점이 커지죠. 이게 바로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이 됩니다. 이거 형사처벌 사안까지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돈을 자유롭게 뺄 수가 없습니다. 뺄 수 있는 방법은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경비 처리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근로를 제공해서 급여를 제공받거나 혹은 여러분이 대주주이니까 주주에게 주는 소득, 주주에게 배당하는 금액, 배당소득으로 지급받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융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법인으로 전환할지 말지 고민은 그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 사업체라면 개인 사업체 명의의 통장은 여러분 개인의 통장입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돈을 빼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죠. 근데 법인은 그게 제한되어 있다. 세율이 작은 대신에. 그런 부담 때문에 끝까지 법인으로 전환 안 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좀 드물죠. 왜냐하면 소득세 누진 세율에 걸리면은 소득세를 내야 될 금액이 너무 많아지니까. 보통 이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은 법인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꽤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부가가치세를 언제 신고 납부하는 건지, 소득세 언제 신고 납부하는 건지, 내가 직원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는 세무사님은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 일부 떼서 신고 납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세법에서 사업자를 바라보는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죠. 이거는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처음 시작하시고 사업을 하신다면 개인 사업자일 거고, 이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 등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가 법인 사업자야. 개인이 그렇게 주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법인 등기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할 때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이 있는 것처럼 이 법인도 등기부 등본이 따로 있는 겁니다. 법인 등기를 통해야지만 법인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만 이 법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하는 기준은 당연히 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랑 면세사업자, 이 이름만 보면 대체로 어떤 뜻인지 잘 아시겠죠? 이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이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는 사업자, 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아마 대체로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일부 재화나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공익적 요소가 큰 것. 어떤 게 될까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됩니다. 국민들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하면
일반 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치료 금액이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은 면세. 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농산물. 농산물도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부담되지 않아요. 또 교육 용역.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제 학교 보내는 거에선 돈이 크게 들진 않는데 학원에 보낼 때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학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이 교육 용역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나는 학원 사업 이걸 시작했다면 이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보통 이 과세 사업대에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가 부담되는 과세 사업자는 다시 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사업자랑 단위 사업자. 이건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네요.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두 번 신고 납부한다. 단기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7월 25일 한 번,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그 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단위 사업자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거를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변호사님, 일반 사업자랑 간이 사업자는 뭐 개인이 원하면은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볼 텐데, 처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자 등록 이렇게 처음에 작성하셨을 때 그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간이 과세자 신청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체크가 되면 간이 사업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체크를 안 하시면은 일반 사업자로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그럼 변호사님, 저 이거 한 번 제가 체크를 놓친 것 같은데 이거 놓치면은 저는 끝까지 그럼 일반 사업자인가요? 이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말고요. 사업을 쭉 이어나가셨을 때 여러분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매출액 보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매출액이 작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간이사업자로 바꿔주고요. 처음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높아지면 국가에서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유형을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게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동이 된다. 변호사님, 변동이 된다는 거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나요? 그 언제부터 제가 일반 사업자가 되는지 이거 세무서에서 다 통지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바뀔 때마다 미리 통지를 사전에 해드리거든요. 그거 딱 보고 내가 이번에 바뀌겠구나. 내가 이번에 바뀌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크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신고 납부하는 그런 부분에서밖에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예전에는 일반 사업자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었고 간이 사업자는 발행이 불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이제는 간이 사업자도 1년 매출액 규모가 4,800만 원만 넘어가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바뀌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사업자는 여전히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잘 모르겠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일반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즉 어떤 뜻이냐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솔직히 여러분이 커피 사시면서 사장님한테 저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최종 소비자,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업체에게 물건을 넘기는 것, 예를 들면 도매상 이런 경우. 그러면 내 거래 업체가 저한테 반드시 뭘 요청하냐면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거래 업체가 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하냐? 세금 계산서를 그분이 발행을 받아야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또는 그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경비로 인정 처리해야 되는데 저 경비 500만 원 제가 썼어요라고 주장을 해서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증빙을 제출해야 돼요. 그 증빙으로 세금 계산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거래 업체가, 내 거래 상대가 최종 소비자다 하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 거래 업체가 어떤 나처럼 또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다 이러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제가 처음에 부가가치세과에서 일을 할 때 이런 문제점 때문에
단위과세자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지만 이 두 가지 사업자 모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세목을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그 다음에 저희가 부가가치세 세목에 대해 설명할 때 어떤 사업이 면세 사업자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유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면세 사업자는 대신 이거는 반드시 신고해야 되겠죠. 소득세랑 원천세. 변호사님 이 앞에는 이게 뭔가요? 사업장 현황 신고. 이거는 뭐냐면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자 중에 하나가 제가 또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주택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거든요. 이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1년 동안 제가 주택 임대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했고 이게 어디에 있는 집을 제가 임대를 했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이죠, 현황. 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신고를 해달라 이거 있거든요.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사업장 현황 신고했을 때 이 나머지 세목들은 신고 납부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 계산이 되거든요.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금 계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저한테 질문하는 게, 변호사님 저 지금까지 주택 임대업 이렇게 운영했는데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불이익을 전 지금까지 당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공고사항이에요, 공고사항. 이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저는 이제 국세청을 대리해서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하도록 권유를 드리는데, 크게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 면세 사업자는 이 두 가지만 고민하시면 된다. 종합소득세랑 원천세. 아래에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등기를 해서 나는 이제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일을 할 경우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법인이 있고 면세가 되는 법인이 있고 이거의 차이점 있습니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병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운영하시는 병원도 있지만 여러 의사 선생님 합쳐가지고 의료 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큰 병원은 법인이죠. 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법인격일 거고요. 그런 경우는 그 의료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부가가치세 면세 법인. 대표적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겠죠. 부가가치세 과세법인.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소득세 대신에 법인이니까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 납부하는 거고 면세 법인이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라는 말은 따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법인세라고 원천세 이렇게만 신고 납부하는 거다. 어쨌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이 정말 잘 돼서 법인 등기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현재는 이거 위에 있는 거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부가가치세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재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입니다. 물건의 거래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 커피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카페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원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메가커피 사업자이고, 커피 한 잔, 요즘 메가커피 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2,000원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1,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2,000원에 팝니다. 근데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 내가 사왔던 게 있겠죠. 당연히 원두도 있을 거고, 뭐 컵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500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500원을 투자를 해서 2,000원으로 판매를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냐면 1,500원이 되겠네요. 이 1,500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부가가치세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되는 물건 등의 가격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거래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최종 이 물건을 샀던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부가가치세과에서 일을 하거나 국세청에서 일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이 제일 오해 많이 하시는 게 부가가치세를 받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메가커피 2,000원에 판매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여러분에게 뭐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했냐면 물건 금액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일반 소비자들이 커피 한 잔, 한 잔, 한 잔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 국가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쉽겠어요? 엄청 어렵죠. 제가 뭐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때도 그 부가가치세 따로 계산을 해서 국가에게 소비자 보고 네가 납부해 이렇게 한다면 일반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부가가치세는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될 부가가치세를 파시는 사장님께 미리 맡기는 겁니다. 사장님, 제가 원래는 이 컵라면 하나 살 때마다 세무서에다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로우니까요. 제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를 사장님께 미리 드릴게요. 라고 해서 사장님께 금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건을 팔았을 때 소비자들이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잠시 안고 있다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7월 25일이나 그 이듬해 1월 25일에 이거를 대신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부가가치세를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대신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세, 소비자들이 여러분에게 맡겼던 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오해 많이 하셨던 게 사장님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자신들 본고로 생각을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원래 소비자들이 바로바로 국가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건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파시는 사장님께 잠시 보관을 맡긴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잘 되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내 사업은 잘 되셨는데 세금은 보통 그 이듬해 내가 사업을 올해 1년 동안 했으면 세금은 그 이듬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에서 갑자기 막혀가지고 세금을 못 내면 이제 체납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세금 체납이 발생을 하죠. 국가에서는 제일 질이 안 좋은 세금 체납은 뭐로 보냐면 뭐 종합소득세 세금 체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인세 세금 체납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법인세랑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사장님이 부담하는 세금이 맞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했던 세금을 사장님이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줘야 될 세금인데 사장님이 이거를 안 주는 거야. 그럼 국가에서는 불쾌하죠.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을 여러분이 잠시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세금인데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되도록이면 체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볼까요?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발생 구조인데 이 개념은 굳이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원자재를 가져와서 1차 가공하고 완성을 해서 유통을 시켜서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여기에 사장님이 몇 분 계세요? 여기에 계시는 사장님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계시는 사장님이 있을 거고 또 여기에 계시는 사장님이 있을 거고 여기에 계시는 사장님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여기 계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사장님으로부터 이 물건을 8,800원에 돈 주고 사와서 최종 소비자에게 11,000원에 넘깁니다. 이 금액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네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계산이 쉽죠? 제가 최종 소비자에게 11,000원에 팔았다면 만 원은 사장님, 여러분 사장님 것이고 1,000원은 잠시 내가 보관했다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입니다. 여기서 1,000원은 잠시 보관했다가 제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전 사장님에게 물건을 8,800만 원에 떼었다면 8,000원은 그 이전 사장님이 가져가는 거고 800원은 원래는 여러분이 국가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이 사장님에게 대신 맡기는 겁니다. 당신이 대신 나 대신 납부해줘.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1,000원은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인 거고 800원은 내가 이미 납부했으니까 이거는 돌려받을 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발생했던 1,000원에서 내가 이미 지급했던 800원을 빼가지고 200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 개념이 이런 거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장님들로 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장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이렇게 일반 과세자랑 안이 과세자로 나누어진다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네요.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겠죠? 음. 면세 사업자는 뒤에 또 나옵니다. 어떤 사업이 면세 사업자인가? 이건 부가가치세법에 일일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세법은 굉장히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이건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가가치세법에는 기본적으로 크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이런 사업자 이렇게 크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좀 더 풀이 쓴 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국회에서 지정한 부가가치세법을 너무 크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좀 해석하기 곤란하잖아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쓴 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쓴 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드는 겁니다. 이 면세 사업자 있죠? 아래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면세 사업자입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각각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시행령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법을 보면 이 면세 사업자가 어떤 요인인지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국가에서 자동으로 변경시킨다 그랬죠? 그 기준이 여기입니다. 연간 매출액 규모가 1억 400만 원 이상인가? 여러분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정말 장사를 잘하셔가지고 올해 1년 동안 1년 동안 발생했던 매출액이 2억이 된 거예요. 혹은 1억 500만 원이 된 겁니다. 정말 장사를 잘하신 거죠? 그러면 그 이듬해에는 내가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이듬해 아마 여러분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연락 올 겁니다. 정말 장사 잘하셨네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넘어갔으니까 사장님은 이제 일반 과세자로 바뀝니다 라고 통지가 옵니다. 아시겠죠? 혹은 어쩐 때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첫 해는 1억 400만 원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로 바뀌었는데 그 이듬해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매출이 줄어든 거예요, 1억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또다시 세무서에서 연락 옵니다. 아유, 사업이 힘드셨군요. 이 금액이 안 됐네요. 다시 일반 과세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는 수시로 변동될 수가 있는 거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사업자 등록할 때만 어떤 것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이듬해, 그 다음부터는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국가에서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일반 좀 주석진 규정이 있는데요. 자,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1호점을 열어서 정말 사업을 잘하시는 거예요. 막 연간 매출액이 막 2억이 나오는 거야. 아, 나에게 사업에 자질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2호점 분점을 내죠. 그럼 당연히 2호점은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으니까 1호점은 1호점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고 2호점은 2호점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어? 변호사님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거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 2호점 처음 시작하니까 2호점은 이거 선택해야지 간이과세자 이게 편하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미 여러분은 1호점을 통해서 일반 과세자 적용받고 있거든. 그러면 2호점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이게 배제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물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건 맞는데요. 이미 1호점을 통해서 충분히 영업 잘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2호점 내고 3호점 냈더라도 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즉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간이과세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이는 것처럼 특정 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 이거는 굉장히 세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간이과세가 적용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업종이 저와 같은 전문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뭐 회계사, 뭐 의사, 뭐 변리사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신다. 어?
간이과세자 적용해야지, 간이과 처음 시작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이 전문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사업 역량이 있다고 봐서 원천 배제가 됩니다. 그분들은 무조건 일반 과세자입니다. 이 매출액이 1억이 안 되더라도 1억 4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일반 과세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은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그나마 이제 여러분 정도 이렇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니까 일부러 이렇게 이 딱딱한 수업을 들으려고 들어오셔서 듣는 건데, 제가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시험을 먼저 보고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이제 국세청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변호사 시험 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세법에 대해서 뜻이 있어서 이쪽 길로 밟아왔는데 저조차도 공부할 때 세법이 가장 딱딱하고 힘들었고 그랬던 과목인 거로 기억이 나요. 그나마 저한테 지금은 세법이 굉장히 편한 과목이 된 것은 이게 제 밥벌이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과목이 된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다 보니까 이것들이 꼭 필요하니까 들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많이 힘드시더라도 딱딱한 과목이어서 많이 졸리기도 할 겁니다. 그런 거 제가 충분히 감안하니까 좀 여유롭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너무 이게 뭐 어떤 학문을 내가 익히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것들만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편안하게. 이걸 내가 다 완전히 독파를 해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흘렸듯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도 법인 사업자 세금이 똑같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세 부담은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죠? 네, 외국인 투자법인도 저도 실제 일을 하면서 다뤄봤던 경험은 없는데 법인세에서 특별히 예외를 두는 사항은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PT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래 리처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여기 올려주셨네요. 이대로 가시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홍인수님께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출에 따른 일반과 간이 사업자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상가 임대사업자가 있고 주택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만약에 두 가지를 같이 하신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는 상가가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거고 주택은 주택에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면세 사업자니까 신고 납부 의무가 없을 거고 상가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를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가에 대해서 1년에 발생했던 매출액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연간 1억 400만 원 초과하면은 일반으로 가는 거고 적게 나오면 간이로 가는 거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합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네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면세 사업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필수품, 국민들이 이 물품을 사면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면 부담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국민 후생 용역, 이런 것들. 후생이라 하면은 국민의 복지 도움이 되는 영역. 제가 대표적으로 의료보건 영역이랑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택 임대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의식주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인간이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주택인데 주택을 임대하면서까지 부가가치세까지 부담을 한다면 비용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도서, 신문, 미가공 식료품은 이제 흔히들 저희가 말하는 거로 농산물 정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열거된 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거 적격 증빙의 발행 이게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좀 깊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적격 증빙이네요. 그러면 기본적 이 단어의 핵심은 증빙입니다. 증빙. 증빙.
여러분들이 어떤 경비를 사용을 했다, 사업을 하시면서 비용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서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빙을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비용을 썼는데 그 비용 쓴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겠죠? 이것들 전부 다 세무서 다 받아주냐? 아니죠. 여기 써져 있네요. 적격.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해준 것만 있어요. 이것들만 세무서에서 기본적으로 증빙 인정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뭔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적격 증빙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신규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발행을 해달라더라 거래처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적격 증빙의 가장 큰 종류 중에 하나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름이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거 그니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누군가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예전에는 뭐 뽑아준 거 있었잖아요, 종이로. 근데 요즘은 종이로 안 뽑아주고 전자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클릭만 몇 번 하면은 실제 그때 발행했던 매출 전표가 쭉 나오니까요. 이것들을 사용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경비를 사용을 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이게 적격 증빙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현금 영수증.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 현금 영수증 발행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상대방 업체에서 이걸 발행을 해준다. 그럼 이것까지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적격 증빙의 종류, 이걸 다루는 이 파트가 어떤 파트죠? 부가가치세 파트죠.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부가가치세금을 어떻게 신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릴 텐데, 처음 개념이 뭐냐?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소비자로부터 받았던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물건을 살 때, 나도 물건을 사야지 팔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건을 살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빼준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물건을 살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이 세 가지 종류, 이 증빙만 제출을 해야지 빼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에서는 이 세 가지 증빙만 인정을 해준다. 아시겠죠? 여기 쓰셨네요. 제가 빨간색으로 강하게 표시해놨는데 적격 증빙, 이 세 가지 증빙을 발행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설사 어떤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이 매입세 공제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주면 그걸 빼주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매입세 공제를 하거든요. 이거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서류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인정되는 서류입니다. 소득세에서도 경비 처리할 때 적격 증빙 제출하라고 하겠죠. 소득세에서는 이거보다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아시겠죠? 적격 증빙 발행 의무 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일반 과세자가 되면은 여러분이 물건을 팔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발행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공급일은 여러분이 물건을 팔 때입니다. 공급일에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2025년 4월 23일이네요. 여러분이 오늘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오늘, 기본적으로 오늘 판 날에 발행을 해주면 좋죠. 세금 계산서를. 근데 내가 거래했던 이 사장님하고는, 혹은 내가 이 거래했던 이 사장님하고는 이 한 번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뭐 여러 번을 많이 거래하는 거예요. 뭐 40건, 50건 한 달에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세금 계산서를 거래할 때마다 발행을 하면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꺼번에, 한 달치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 5월 10일까지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세금 계산서는. 자, 세금 계산서를 내가 발행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장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저한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안 되겠죠? 이미 나랑 거래했던 사장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뭐가 나오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찍히죠. 이거 찍히면 이걸 이미 증빙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때 내가 세금 계산서를 별도로 발행을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매출액이 두 번 잡힙니다. 부가가치세 두 번 납부해야 되고 매출액이 두 배로 잡히면 소득세 계산할 때도 두 배로 뛰어버리니까 부담이 더 크겠죠. 그래서 나랑 거래했던 사장님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거 발행하면 안 되고 나랑 거래했던 사장님이 현금으로 주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라고 해서 내가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줬는데
이거 별도로 요청하신다. 이거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건 언제 할까요? 나랑 거래했던 사장님이 나에게 계좌이체 해주면서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라고 말할 때면 이거를 끊어주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예전에는 종이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만 저희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자세금 계산서 사용을 합니다.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단어의 뜻이 나와 있네요. 전자. 뭐 실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처리하면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은 뭐 선택사항이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여러분 같은 경우 올해 사업을 시작하시잖아요. 올해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작년에 공급가액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발행 의무 대상자가 아닌데, 여러분이 올해 정말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1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어갔다. 그럼 내년에는 이게 써져 있죠. 전년도 공급가액, 이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매출액을 말하는 겁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 여러분이 올해 사업을 정말 잘하셔서 8,8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8,800만 원 넘게 나왔다. 그럼 공급가액은 8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여러분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때는 전자세금 계산서로만 발행을 해야 됩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세금 계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거는 뭐 별도의 발급 절차 없죠. 신용카드를 긁으면은 자동으로 신용카드사에서 이거를 발행 처리하는 거니까요. 현금 영수증, 자, 여기 쓰셨네요. 의무 대상. 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의무 대상 보이네요. 공급 건당 10만 원 이상. 이걸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표적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삿짐 센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선정이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 보통 아시겠지만 이삿짐을 한번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뭐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50만 원 이상 정도의 이사비는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해당되네요. 건당 10만 원 이상인데 15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설사 내 고객이 나에게 저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 말을 안 하더라도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설사 내 고객이 나에게 저는 현금 영수증 필요 없어요. 발행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 발행 업종의 정의입니다. 이 의무 발행 업종으로 선정이 되면 그리고 내가 공급했던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10만 원 이상이면 내 고객이 요청을 하든 안 하든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된다. 변호사님, 여기에 다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써져 있죠. 거래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나옵니다. 저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실제 겪었던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초임지가 제가 2015년도에 이제 세무공무원, 저 같은 경우 이제 7급 공무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초임지가 관악세무서였습니다. 서울에 소재하는 관악세무서였고 제가 처음 근무했던 부서가 개인납세과였어요. 지금 이제 그 개인납세과가 없고요. 지금 이제 소득세과랑 부가가치세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 두 군데를 합쳐가지고 개인납세과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일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신고 온 게 뭐였냐면 제가 이삿짐 세타에서 용역을 제공받았는데 현금을 제가 이체를 이렇게 150만 원 이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삿짐 사장님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해줬어요 라고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발급 안 하면 이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금액을 저희가 국세청에서 포상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고객들이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드물긴 했는데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삿짐 센터 사장님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 두 분 당사자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사장님은 우리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어서 이거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나에게 금액을 달라 하니까 고객이 저 이거 요청 안 할게요. 대신 부가가치세만큼 빼주세요. 대신 제가 현금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포상금 받아가고 사장님은 걸려가지고 20% 가산세 물고. 아시죠? 이 15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인건비 다 빼면
사장님이 솔직히 가져가는 게 별로 안 되는데 이거 가산세 맞으면 타격이 크죠. 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거 반드시 발행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합니다. 특히 이제 그 거래금이 클 경우에는 이거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거 악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정민님 질문사항이 잠깐 있어서 이거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금년에 8천이 안 되면 종이로 전환되는 건 원래 8천이 안 되면 종이로 계속 발행할 수가 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로 전환이 안 되는 것이죠. 네.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간단히 제가 적었습니다. 자, 저와 같은 전문직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분들이 제일 많이 현금 매출을 누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변호사이지만. 저는 이제 변호사이면서 세무사이잖아요. 이 세무사나 회계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객이 누구시죠? 여러분과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주로 고객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가 필요하나요? 증빙이 필요하죠. 본인께서 소득세 증빙 처리를 하든 부가가치세 증빙 처리하든 증빙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은 용역을 제공받으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 뭐 신용카드 매출표 이런 걸 요청한단 말이에요. 이 변호사님은 주로 고객이 뭐냐면 개인입니다, 개인. 형사사건, 민사사건 이런 거 발생했던 개인. 그 개인분들은 증빙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사업을 해서 뭐 증빙인 걸 국세청으로 인정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청을 안 합니다. 어,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하시죠. 국가에서 왜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매출 누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현금 매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매출이 없어요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발행하도록 한 겁니다. 이걸 발행하면 국세청에 바로 그 데이터가 통보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들이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해서 걸리는 경우도 많이 봤다. 이거 설명드렸고, 보건업, 의료 서비스업이죠. 의사 선생님들, 이분들도 이거 발행해야 된다. 숙박 및 음식점업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여기. 일반 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숙박 공유업. 변호사님, 제 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 보면 굉장히 업종이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아, 나는 현금 영수 의무 발행 업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교습 학원이나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이것도 전부 다 현금 영수 발행 업종. 통신 판매 이거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그다음에 피부 및 이것도 많이 하죠. 레일 이거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소매업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된다. 그래서 공급 가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고객이 설사 저 현금 영수증 필요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더라도 반드시 발행을 해줘야 된다. 그런 고객들이 여러분들에게 저 현금으로 들을 테니까 부가가치세 빼주세요 라고 말을 할 경우에는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세금 계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 계산서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재사항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네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랑 임의적 기재사항. 무슨 뜻인지는 대략적으로 판단은 되시죠?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 여기 내용 보시면은 이거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 국세청에서 판단이 안 됩니다. 보세요. 공급하시는 분, 공급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물건 파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자 등록 번호하고 상호가 들어가 있어야지 국세청에서 이 세금 계산서를 보고 아, 누가 매출액이 얼마 발생했구나라고 할 수가 있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 보시죠. 공급자의 상호 이거 없어도 국세청에서 판단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자 등록번호만 저희가 쳐보면은 상호 다 뜹니다. 내부 데이터에. 그 다음에 뭐 사업장의 소유지 누구, 사장님 누구 이렇게 다 뜨거든요. 이게 필요가 없긴 한데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전자세무에서 많은 발행을 하지만 예전에는 종이로 했잖아요. 종이로 하다 보면 이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본인께서 잘못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오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상호까지 같이 놓도록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다시 다 써야 된다.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쓰면 된다. 이,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의 상호까지 써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호는 여러분이 정확히 잘 아시죠?
거래하는 업체의 상호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드물어요. 상호가 복잡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상호를 간략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지, 그 정확한 상호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사업자 등록번호만 정확히 기재를 하면 된다. 여기 중요하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뺀 매출액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죠. 그래야지 국가에서, 얼마에 팔았구나 알 수가 있고, 부가가치세, 이거의 10%의 부가가치세까지는 반드시 기재를 하셔라. 작성 연월일, 이 세금 계산서를 언제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된다.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받는 자, 여러분이 하는 거래하는 업체의 상호 성명 조사를 모르시는 경우도 많죠. 이거 기재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급하는 것,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받는 자의 업태나 종목, 이거 본인도 업태 종목이 뭔지 모르는데 거래처의 업태 종목 도구는 알기가 힘들죠. 이것도 기재 안 하셔도 된다. 알면 되고, 공급 품목, 단가, 수량, 이거 전부 다 기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공급 연월일, 언제 공급했는지 이거 기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 이거 주의하셔야죠.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연월일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 언제 공급했는지는 따로 기재 안 하셔도 된다. 이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거 기재를 하라고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일부가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원칙대로 설명하자면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가 누락이 되어 있다. 이러면 이건 세금 계산서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세금 계산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여러분은 잘못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여러분에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이게 나옵니다. 이 정도 불성실 가산세는 얼마 안 돼요, 솔직히. 뭐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거래업체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의 거래업체는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아야지 내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세금 계산서다 그러면 공제가 안 됩니다. 무려 거래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안 되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거래업체에서 난리 납니다, 이거. 야, 너 때문에 내가 세금 계산서 정확히 못 받았잖아. 그러면 내가 손해봤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작성해 주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은 좀 누락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잠깐만요. 중간에 질문이 있어서 이거 가끔씩 해소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시간이 좀 여유로워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SA님이 물어보시는 게 공급자 사업자 등록 번호는 있는데 공급자 상호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급자는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상호를 아시겠죠? 네, 이 질문은 아마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나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그 업체의 상호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그 업체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상호를 작성해 달라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상호를 공란을 할 때가 있던데요. 이거 맞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인 경우는 상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상호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음. 부동산 상가 임대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전무한 상태이면 자동으로 간이 사업자 전환되나요? 그렇죠. 매출이 아예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이면 자동으로 간이로 전환된다 그랬죠? 그 국세청에서 아마 통보가 될 겁니다. 전재성님, 신규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 매장을 새로 오픈하는 경우 오픈 초기 매출이 저조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 경우 다음 분기에 간이 과세자로 정상 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일반 과세자로 지정이 된 몇 가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처음에 본인께서 사업자 등록하셨을 때 일반 과세자로 체크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셨는데 매출이 정말 조조해서 그러면 다음 분기가 아니고요. 1년치를 합칩니다. 1년치를 합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변호사님 2025년 제가 올해 개업을 했다면 2025년 12월 말까지로 해가지고 2026년 1월 달에 무역 간이 과세자 전환되는 그게 아니고요. 2026년 하반기 7월 달에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바로 할 수가 없죠. 국세청에서는 1년치를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끝나자마자 1월 1일이면 그 다음 날인데 이 짧은 순간 안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자의 매출액을 다 계산해가지고 통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분기, 그 다음 반기, 하반기 때 전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자도 간이 과세 전환되나요? 의료기기 사업자는 좀 헷갈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과세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업종이 몇 가지가 특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법규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김주현님이 직접 찾으셔도 되고요. 네이버에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종이 매출 세금 계산서 예전에 사용했던 이거 샘플인데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는 두 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두 장 작성해서 한 장은 내가 갖는 거고 한 장은 거래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는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이렇게 드리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세금 계산서는 여러분하고 거래처에게 드렸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언제까지? 5년. 그럼 이거는 그냥 본인이 보관하고 있으면은 국세청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 종이로 된 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뒤에 뭐가 있냐면 매출 세금 계산서 집계표가 있어요. 거기다 다 일일이 적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그거 제출하면 국가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 이거를 왜 굳이 5년 동안 보관해야 될까요? 세무서에서 간혹 가다가 물어봅니다. 저 사장님 부가세 신고한 거 제가 훑어봤는데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어서요. 이때 매출 세금 계산서 현황표 보니까 이때 몇 월 며칠자 발행했던 내역이 있는데 이거 맞는지 세금계산서 갖고 계시죠? 그거 제출하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거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건 아니다. 종이입니다. 종이. 여기 종이. 이거는 이제 발행을 한 다음에 각자가 5년 정도까지 갖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저한테. 아니 이거 종이인데 이거 이사를 가거나 뭐 하면 이거 잃어버리기 쉬운데 이거 어떻게 보관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사진 찍으라고 합니다. 카메라 많으시죠? 사진 찍어서 어떻게 거기에 공유 폴더에다 이런 거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죠. 굳이 종이라는 거를 증명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사진만 있어도 인정되는 거니까. 이 매입세금 계산서는 이건 파란색입니다. 어. 자, 우리 아까 거기 제가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 설명드렸죠. 뭐?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요. 공급하는 자의 상호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도 되고, 공급받는 자,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여기 작성 연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반드시 써야 되고, 가액. 공급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부가가치세, 보통 이 금액의 10%를 여기다 적으면 되죠.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공급 연월일, 그냥 품목, 뭐 단위, 뭐 몇 개, 단가, 총액, 뭐 이것들은 안 적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거, 여기가 좀 헷갈리던데요. 이 금액을 영수함, 청구함, 이거 구분의 실익이 있습니까? 구분의 실익은 크게 없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영수함은 뭐냐면 내가 이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뜻이고 청구함은 내가 이렇게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세금 계산서는 세법에 반드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라고 하니까 제가 우선 이건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청구함 여기다 표시하면 되는 거고 어디다 표시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종이로 된 거는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이 화면, 변호사님 이 화면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 홈택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도 홈택스에 들어가면 이 화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부터 들어갈까? 홈택스 어디 가서 발급받나요? 자, 로그인 하면은 여러분 이름으로 로그인 될 거고, 여기 사업장 전환이 있을 거예요. 이 메뉴인가? 위쪽에. 그래서 사업장 전환 누르면 그 사업장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이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 명세, 신용카드 이 메뉴가 보이거든요. 이거 클릭을 하면은 이게 쭉 뜹니다. 여기에서 전자세금에서 발급 보이시죠? 여기 건별 발급. 여기 클릭을 하면은 이런 창이 뜨는 겁니다. 이거 홈택스에서 뜨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여기 일반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옆에 신기한 거 있는데, 이거 뭔가요? 여기 위수탁, 영세율,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용할 일은 거의 없고요. 영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사용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영세율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라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0%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나요? 언제? 우리가 물건을 수출할 때, 대표적으로. 이런 때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규 사업하시는 여러분이 수출하는 게 아니다 하면 이것들은 다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자동으로 여기 일반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공급받는 자는 당연히, 변호사님, 내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은 당연히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는 건데, 이건 뭔가요? 여러분이 거래하는 업체가 조만간 사업자 등록을 할 거라고 해요. 지금 내가 이번 달, 지금 4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내가 물건을 사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제가 사업자 등록을 5월 1일, 다음 달 5월 1일에 할 건데, 그 전에 내가 이제 필요한 물품, 인테리어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먼저 저에게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근데 그 양반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여기다 주민등록번호 체크해서 사장님 주민번호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거래하시는 사장님. 그렇게 해도 이 전자세금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특이한 경우가 있고, 외국인 사업자랑 여러분이 거래하신다면 여기에다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서 아마 이 두 가지 중에 고민하실 사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 보통은 여기 사업자 등록으로 체크하시면 된다. 여기는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오면 여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자 등록번호로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입력해야 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거래하는 업체에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다 입력을 하고 확인 체크 누르면은 이게 자동으로 다 뜹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뭐만 쓰냐? 이 작성연을. 내가 이 세금 계산 언제 작성하는지 이걸 쓰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빼서 거래한 금액 쓰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 세 개 계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아래는 기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기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죠. 내가 이 금액을 먼저 받았으면 영수함 누르면 되고 이 금액을 아직 안 받았으면 청구함 이렇게 누르면 되고 그런 다음에 발행 클릭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국가에도 통보가 되고 거래하는 업체에도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세금에서 발행하면 좋은 점이 이 증빙을 여러분이 따로 어디다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청 여기 홈택스 데이터에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심어져 있으니까 이런 편리함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변호사님, 이 전자세금계에서 정말 편리한데 그러면 다들 사람들 이것만 사용할 건데 굳이 이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겠죠? 네, 제가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어쩔 때 사람들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쓰려고 할까요? 이렇게 편리한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기 전에 정밀한 씨 여기 좀 드려볼게요. 국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데요. 이 부분도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나요? 국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금액이 이거의 성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매출액이다 이런 개념이면 이건 당연히 매출액 규모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금을 받은 거다 하면 이거 매출액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죠. 정밀한 씨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드린 것 같고, 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어떤 경우에 작성을 하는지에 대한 답은 따로 안 보이시네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 계산서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발급 못할 경우에 나는 뭐 가산세 일본 내면 되지만 내가 거래한 업체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욕구가 생깁니다. 어떤 욕구? 어, 내가 5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데 5월 11일이 돼버려서 하루가 늦어졌죠?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왜요? 이거 수기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제가 5월 11일에 이거를 5월 10일로 작성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발급일을 놓쳤을 경우에는 이거를 사용하면 되겠다. 어, 아시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어가서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업종인 경우에는 이거를 발행을 못 하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네요. 세금 계산서를 언제 발급을 해야 되는지.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런 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건 판매한 날에 작성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인테리어 공사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다. 이 공사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5를 시작해서 뭐 15일 후에 끝났다. 언제 작성을 해야 되냐? 공사가 끝나는 날.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원칙적으로 이때 작성을 해야 된다. 이 설명 드립니다. 제가 제화하는 물건, 용역은 서비스로 설명드렸잖아요. 음식은 식당 하시잖아요, 식당. 음식은 재화에 들어갈까요? 용역에 들어갈까요? 눈에 보이니까 일반적으로 재화로 해석하기 쉬운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음식은 이 용역에 들어갑니다. 용역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날 발행을 해야 되는데 특례가 있다 그랬죠? 해당 공급일을 예를 들어서 제가 4월 23일 날 원래 이때 발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월 23일을 작성일로 해서 다음 달 10일 날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됩니다. 이 작성일, 여기 보이시죠? 작성일. 제가 앞서서 세금계산서에 작성 연원을 적으라 그랬잖아요. 이때 이걸 적는 겁니다. 이걸. 내가 실제 공급한 날짜를. 일여월, 여월이라 하면은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그러니까 매달 1일부터 매달 말까지를 우리가 일여월이라 부릅니다. 이거를 한 달치를 합쳐서 월 말로 발행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특례가 나왔는지. 제가 거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동일한 사장님하고. 한 달에 뭐 400건, 금융, 세금계산서 400장을 발행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합쳐가지고 다음 달 10일에 한 장짜리로 발행을 해도 된다. 그래서 이 특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여기 보이시죠? 물건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을 다 완료하기 전에도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요, 제가 물건을 파는 사장님이고, 이 거래하는 업체는 약간 대기업이야. 내가 약간 용세하고. 그러면 갑이 누구죠? 이, 저랑 거래하는 이 대기업이 갑이 되고 저는 을이 되죠. 그럼 보통 어떻게 요구를 하냐, 갑이. 현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대금도 안 주면서 그리고 내가 아직 물건도 제공한 것도 아닌데 미리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세금 계산서를 미리 끊어주고 계약이 만약에 어그러진다. 그럼 저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세금 계산서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도 있고 이게 매출로 잡혀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부담도 있는데 이거를 미리 끊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싫어요 라고 말을 하면 그래? 그럼 너랑 거래 안 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당신들이 물건을 팔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단 어떻게? 대가를 먼저 수령한 경우에 을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대가를 이미 받았다면 받았던 금액만큼만 너네가 발행할 수가 있어. 혹은 네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다음에 그 발행일로부터 6일 이내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돼. 이럴 때만 여러분이 물건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완료하기 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이런 특이한 경우에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때가 원칙, 그 다음에 보통은 이런 경우 많이 쓴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흔히도 오해하시는 게, 나 아직 대금 안 받았어. 나 물건을 제공했는데, 아직 이거 외상으로 제공한 거야. 대금은 거래처가 한 두 달 후에 준대.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두 달 후에 끊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이 대가 수령일은 발급 시기가 아니에요. 물건을 한 날 서비스를 제공을 완료한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대금을 받든 안 받든 반드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실 수 있죠?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세금 계산서를 다 발행을 했는데 이 거래업체가 두 달 후에 저한테 대금을 준다고 했고 안 줘요. 끝까지 안 줘요. 어, 그러면 저는 이 돈도 떼먹히고 이 부가가치세도 제가 대신 납부하는 게 되잖아요. 원래는 이 거래업체가 나에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나한테 대금을 줘야지 이 부가가치세 내가 납부하는 건데 이 양반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거든. 그러면 저는 이 양반이 내야 될 부가가치세까지 제가 내는 거잖아요. 대금도 못 받고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세액을 보면은 그 공제하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돈을 떼어 먹혔을 경우에
그때 여러분 이미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빼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대가 수령일의 기준이 아니고 이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소당 스튜디오님 질문 좀 볼게요. 대금 받기 전에 청구로 발행하면 안 되나요? 어, 안 됩니다. 기준은 여기 인도일입니다. 청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한 다음에 청구하는 겁니다. 나도 의무를 이행 안 했는데 청구하면 청구라는 단어의 뜻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대금 받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청구 용도로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좀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이거 여기 있죠? 어, 먼저 발행을 하고 6일 이내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내가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거 하기 전에 세금에서 발행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네요. 이거 청구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면서 거래처에게 반드시 말씀하셔야죠. 6일 이내 저에게 대금을 안 주면 이 세금 계산서는 잘못된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거래처인 당신도 잘못된 세금 계산서 발행을 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 안 되면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쪽에서 주겠죠. 음. 자, 이제 세금 계산서를 여러분이 처리할 때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들 좀 적어봤습니다. 좀 볼게요. 일반 과세 사업자, 간이 사업자 아닙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 일반 과세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업체에게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한다. 제가 설명드렸죠. 두 장 발급한다. 한 장은 자신이 갖고 한 장은 거래하는 업체에게 드리면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5년 동안만 보관만 하셔라. 세무서에 이거 제출하는 거 아니다. 세무서는 언제 제출한다? 담당 조사관님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여러분에게 저 이거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 제출해 주세요로 요청할 때 그때 제출하는 거다. 어. 미발급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도 이 미발급에 들어갑니다. 매출액의 2%의 가산세는 여러분이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크죠. 여러분과 거래하는 업체는 세액공제 전혀 못 받아요. 본인께서 납부하신 여러분과 거래하는 업체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부가가치세는 전부 다 빼줘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못 빼줘요. 그래서 이게 크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세금계를 꼭 발행을 하셔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식 점함하고 소매업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거래하시는 거죠?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일반 개인이 음식 먹고 나서 여러분에게 저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이런 분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죠. 음. 이 개인이 음식점에 와가지고 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이 개인이 누구인 경우? 개인 사업자인 경우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발행을 해주는 거고 일반 개인들은 이거 요청 안 하니까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영수증 이렇게 발행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당연히 세금에서 발급이 안 되죠. 미등록 사업자, 본인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도 안 하셨어. 이런 분들은 세금에서 발급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본인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데. 그쵸? 법에 규정된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된다.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 대금 아직 못 받았어요. 대금 받을 때 이거 발급할게 이거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언제? 물건을 판 날,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날, 그날의 기준으로 발급을 해야 된다. 변호사님, 아까 적격 증빙에 이 세금 계산서 말고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저랑 거래했던 업체가 저한테 세금 계산서 대신에 이거 발행을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는 모두 동일한 역할을 한다.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을 해야 되나요? 법인 사업자는 매출액 규모랑 상관없이 전부 다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매출액 이거 설명드렸던 거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이면 그 다음 연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성립해야 하는 조건 따로 없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로서 계속 가져가기에는 나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너무 크게 나온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법인세 세율은 보통 10%입니다. 그 정도만 세금 부담하면 되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최고 세율이 50%니까요. 그 부담이 크죠. 대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그건 법인 소유의 통장이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개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세 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간이 과세자가 좀 더 유리하다. 근데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간이 과세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직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보통 간이 과세자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업종은 반드시 간이 과세자 할 수 없다고 지정된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사 이 매출액 미만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간이 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 이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일반 과세자 적용이 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란 개념이 있는데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를 이거를 이제 세금으로 납부하는 거지만 간이 과세자는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공급 대가가 있습니다. 이 공급 가액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개념의 공급 가액인 거고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이 공급 대가인 겁니다. 이 공급 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10% 곱한 금액, 이게 매출세액이다. 어떠세요?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작습니다.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가 작죠. 이런 측면에서 간이과세가 좀 유리하죠. 세금 계산서는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되지만 간이 과세자는 다릅니다.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지만 그 미만이면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초에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일반 과세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도 있다. 자, 매입세 공제는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살 때 내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해준다 그랬죠. 이 공제는 빼준다는 겁니다. 자, 일반 과세자는 전액 공제해줍니다. 네, 간이 과세자는 내가 부담했던 공급 대가, 여기도 대가 개념이네요. 대가 개념. 내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들어갔던 이 공급 대가에다 0.5% 곱해준 것만 빼줍니다. 여기 환급이 있죠.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분 중에서 처음에 그 황금 문제 때문에 전재성님이었네요. 처음에 황금 문제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가 훨씬 더 많다. 이런 경우 언제 있죠?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인테리어 하시죠. 인테리어 하시면은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장 꾸미는데 1억이 들어갔다. 그럼 부가가치세 1,000만 원까지 해서 1억 1,000만 원 들어갔다. 부담했던 부가세가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1년 동안 이거를 팔아봤자 내 매출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럼 매출세액은 500만 원. 근데 내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1,000만 원. 그럼 보세요. 이 500만 원에서 부담했던 1,000만 원 빼주면은 마이너스 500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500이 뭐냐? 국세청에서 여러분에게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과세자만 환급이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요. 써서 내가 부담했던 이 매입세액이 더 많다 하더라도 환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뭐 설비를 사든지 뭘 사든지 좀 부담해야 되는 부가가치세가 많다 하면 보통은 이걸 아마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전재성님 질문처럼 1년 동안 발생했던 매출액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다음 연도 7월 달에 아마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될 겁니다.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이겁니다. 1년간 공급 대가, 이 공급 대가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4,800만 원 미만이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는데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안 나옵니다. 이것도 유리한 혜택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좀 작은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는 혜택입니다. 일반 과세자랑 간이과세자는 이런 차이가 있다. 설명드렸던 거고.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이것 좀 볼까요? 그럼 변호사님 부가가치세는 변호사님 쭉 말로 설명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팔았던 금액의 10%는 매출세액이라 그래서 일단 적고요. 여러분이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구입했던 금액, 그거의 10%는 매입세액이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빼주는 겁니다. 변호사님, 부가가치세는 이것만 빼주나요? 아닙니다. 이거 더 빼줍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지금?
예, 잘 나온다고 하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있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근데 금액은 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식당을 하신다. 이거 큽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근데 다른 분들은 이게 크진 않다. 근데 어쨌든 이런 공제가 있어서 이것까지 빼주고 나면 최종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 금액이면 여러분이 납부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이거를 이제 말로 풀어 쓴 겁니다. 이거 본인께서 팔았던 금액에서 10%는 매출세, 본인이 샀던 금액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빼주는 거다. 빼줘서 나오는 거를 환급받는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의제죠, 의제. 의제라는 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한다면은 뭐뭐로 본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뭐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음식 점업을 할 경우에는 주요 제재가 뭐냐면, 음, 다른 분들은 다 잘 보이시죠? 지금 정혜승 님이 일반 과세자 타이틀만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이거 다 잘 보이시죠? 내용까지. 네. 그대로 진행할게요. 음. 아마 이제 정혜승 님은 예, 이게 시스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음식 점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주요 자재가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여러분, 농산물을 어디서 보통 구입을 하시죠? 지금이야 이제 마트에서 많이 구입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농민으로부터 직거래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민들로부터 어떤 농산물을 많이 사와요. 근데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십니다. 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가공 식료품,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분들로부터 내가 사오더라도 세금 계에서 발행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농민들이 여러분에게 그 농산물 팔 때 신용카드 이거 끊는 거 가져와서 신용카드 결제하시나요? 이거 안 하시죠. 그것도 안 돼. 그럼 농민들로부터 여러분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주세요. 발행하실 수 있을까요? 발행 못 하시죠.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농촌에 가면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층인데 이런 거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로부터 물건을 사오면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왜? 그분들로부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사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부가세 빼고 사오는 거거든, 농산물을. 그런데도 국가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샀던 금액에 대해서 109분의 9를 곱해가지고, 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보겠다. 이거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거 안 받더라도 농산물 매입했던 거 이쪽 요금을 충족하면 이 금액만큼은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점업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이거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이 저기 세무사님께 맡기더라도 저 농민들로부터 받은 금액 이것만 있어요. 의제 매입세 공제 이거 계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여러분 직접 계산을 못한다 하더라도요.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세금 계에서 발행받거나 제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것들은 모두 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것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 많이 봤어요. 본인께서 술 주신 거. 남자분들은 술 좋아하시니까 친구들 모여서 이제 그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다음에 이걸 매입세 공제 받겠다고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일종의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접대비의 뜻이 뭐냐면 사업과 관련해서 내 고객이 될 사람들과 모두 향응을 즐겼을 때 쓰는 것. 요즘 이거 업무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혹은 세금 계산서 받지 못한 것, 혹은 가짜로 된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사업과 관련 없는 것, 면세 사업은 당연히 세금에서 발행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설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적격증빙을 발급받더라도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솔직히. 본인 가사용품으로 쓴 거. 그리고 다 결제해놓고 매입세 공제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사장님께서 매입세 여기 현황표에 쭉 기재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기 세금계산서 좀 가져다 주세요. 하고 세금계산서 봤더니 물품이 막 그런 것들이야. 개인용품. 이런 것들이면 사장님 이거는 이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매입세 공제 안 할게요. 라고 해서 조사관이 공제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 공제는
굳이 옛날에는 신용카드를 잘 안 썼잖아요. 현금 영수증 발행도 잘 안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주면 1.3% 정도 공제를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크게 크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대 매입세액 공제랑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공제는 이렇게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네요.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공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최종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 사업자가 아니고 소매점 하시면 그냥 일반 개인들 와서 사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발급받았다, 발행을 해줬다, 내가. 그럼 이걸 해주는 겁니다. 굳이 안 해줘도 되는데 이거 해줬으니까 본인께서는 좀 현금 매출을 숨기고 싶은 이런 것들 발급 안 하면 매출이 숨겨지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 줌으로써 매출이 드러나게 해줬다. 국가에서는 고맙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만큼 해주고 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혜택은 아니다.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내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끊어주신다. 이거 모범 납세자이시죠? 이렇게 되시면은. 실무상 이거를 끊어주는 대신에 그냥 현금 처리하시는 분이 더 많죠. 권장하는 건 제가 국세청을 대리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냥 실무상 관행 설명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거 신고서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걸 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아마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셔서 네, 학부 다닐 때 세법을 공부하셨다. 그러더라도 이걸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보통은 세무사님께 맡기거나 아니면 세무서, 가까운 세무서 가서 조사관들에게 요청을 하면 조사관이 이걸 작성을 해드립니다. 언제? 1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 공제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경우 이거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 스마트 스토어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거래 업체, 어떤 특정 업체,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화사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과세 표준의 매출세가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 여기다 다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금액이 최종 세금이 나오거든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게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어요. 환급을 받을 계좌 여기다 적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적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 명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런 게 있냐? 여러분이 팔았던 금액을 업태별로 쭉 적어요. 일단 금액을. 그럼 이건 국세청에서 이건 어떻게 활용하냐? 이 금액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종합소득세 매출액으로 국세청에서 판단하는 근거로 이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이 매출액이 여러분 개인에 대한 수익 금액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신고서 이렇게 있죠. 여기 면세사업 수익 금액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과세사업도 하고 면세사업도 같이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면세사업은 이 부분에다 적는 겁니다. 이건 부가가치세 계산이 안 되죠. 대신 어디에 판단이 된다? 본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판단할 때 이게 다 판단이 된다. 국세청에서 다 끌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간이과세자입니다. 중간에 이거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일반 과세자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죠. 여기 보죠.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 부가가치세 뺀 매출액에서 10%를 곱해서 매출세액 잡았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건 업종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법에서. 근데 이게 비율이 작아요. 여기서 10% 곱한 게 매출세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줄어들죠. 일반 과세자보다. 대신 매입세액도 더 줄어듭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입했던 금액에다가 10% 곱한 걸 그대로 다 공제해 주는데 간이과세자는 0.5%만 해준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해줘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온다. 한 가지 또 차이점.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환급 안 해준다. 일반 과세자만 환급해준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거 제가 아까 표로 설명드렸던 거를 자세하게 풀어 쓴 거고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접해서 발행 공제는 여기 0.3%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이과세제 가장 큰 특징. 1년 동안 발생했던 공급대가 매출에 포함했던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했던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는데 세금 납부는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죠. 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이게 세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이거 업종별로 세세하게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 부가가치율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죠. 이거 곱해서 10% 곱한 거니까
매출세액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자, 간이 과세자 신고서는 일반 과세자 신고서랑 거의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딱 2번 합니다. 전반기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는 그 이듬해 25일까지. 간이 과세자 1년에 딱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1월 25일까지. 세무사님 고용하시면은 세무사님이 해주시는 거고, 아니시면 가까운 세무서 찾아가시면 조사관님이 해주신다. 설명드렸고요. 자, 종합소득세 왔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번 강의의 핵심에서 제가 부가가치세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거의 한 3분의 1을 부가가치세에 투자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세무사님 도움을 받더라도, 세무사님은 여러분이 물건을 언제 팔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물건을 팔았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세금 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기한을 놓쳐버리면 세무사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세무사님을 고용을 하셨을 때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한다고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4월 달, 이번 달, 한 달 동안 발행했던 것들은 정확히 다 기록을 하셔가지고 세무사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5월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5월 10일 막 오후 5시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여유롭게 드려야지 세무사님들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거를 기한을 놓쳐서 세무사님께 자료를 드려버리면 세무사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세무사님께 여러분들이 이용을 했을 때 자료 협조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그 일자가 굉장히 중요해서 하루라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겁니다. 종합소득세하고 원천세는 솔직히 여러분이 세무사님 협조할 사항이 별로 없어요. 이것들은 다 세무사님이 다 계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 사항은 알아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거는 배정을 한 거예요.